너 이게 너 뭐냐? 이게 뭐냐? 산후조리 산후조리 음식을 음식을 해오라고 해오라고 했더니 했더니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서 있었어요. 냉장고 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3만 원으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받은 만큼 썼습니다. 딱 그만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예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집안일 하시며 들으시는지, 출퇴근길에 들으시는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들으시는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된 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마당 가득 들어차고 음식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던 날이었어요. 나는 새벽부터 머리를 올리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내 결혼식 아침이었어요. 시댁 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내밀었어요. 말은 짧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줘. 나는 한복 위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했습니다.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기름이 튀어 한복 소매에 작은 얼룩이 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도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 형의 약혼녀도 왔습니다. 지금의 동서였습니다. 친정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 그날 집 안 곳곳에서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유난히 높아지는 방향마다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객을 맞았습니다. 웃음이 예쁘다, 손이 곱다, 집안이 좋다.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뒤집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동서를 부를 때와 나를 부를 때 톤이 달랐습니다. 높낮이가 달랐고 속도가 달랐고 무게가 달랐어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 전을 뒤집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아직 낯선 거라고,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쌓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나에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일 하나는 잘하네.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부엌 도구를 두고 한 말인지 헷갈렸으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 목록을 불러줬습니다. 전 종류만 7가지였어요. 나물은 5가지, 탕은 3가지. 나는 받아 적으면서 손이 바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첫 명절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무를 씻었습니다. 손이 금방 빨개졌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칭찬해 줄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9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동서도 왔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따뜻한 데 있으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봤습니다. 손에는 전 뒤집개가 들려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상을 물렸습니다. 설거지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동서는 손톱이 약해서 무릴 못해. 내가 해. 동서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깎아준 귤이었습니다. 나는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뜨거운 물에 기름진 그릇들을 닦으면서 거실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동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친정 이야기, 아이 이야기, 살림 이야기. 시어머니는 동서 이야기라면 끝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에 나왔을 때 화제는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형과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었겠죠. 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식은 전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친 전인데 맛이 없었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곧 깨달았어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디에라도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집은 것이었습니다. 명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명절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법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나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장에서, 경로당에서, 동네 친척들 사이에서 시어머니 입에서 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는 건 내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 김치, 우리 집 된장, 우리 집 간장게장, 전부 우리 집 것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담그고 내 시간을 써서 만들었는데 이야기 속에 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솜씨 좋은 집안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꽤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내가 밤을 새워 만든 송편 한 바구니를 시어머니가 친척 집에 가져갔습니다. 돌아오면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내가 잘 가르쳤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동서가 백화점 상품권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다음 달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상품권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역시 얘는 센스가 있어.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설거지하다 망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밤을 새운 송편보다
백화점 상품권 한 장이 더 값어치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잘할수록 일이 늘었어요. 김치를 잘 담근다고 하니 해마다 김장량이 늘었습니다. 국을 잘 끓인다고 하니 제사 때마다 국 종류가 늘었어요. 손이 빠르다고 하니 명절 준비가 일찍 시작됐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소진되는 자리였습니다. 잘할수록 더 많이 쓰이고 쓰일수록 더 당연해지는 자리. 거기서 빠져나올 틈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른들이 오신다는 것을. 나는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어요. 찬 기운이 발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씻어둔 재료들이 그릇마다 담겨 있었어요. 나물, 생선, 고기, 두부. 순서대로 꺼냈습니다. 손이 찬물에 닿았습니다. 시렸어요. 겨울엔 특히 더했습니다. 손마디가 빨개지고 나중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시간이 밀렸으니까요. 9시 전에 상을 다 차려야 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창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나는 그 김 너머 어둠을 보면서 전을 뒤집었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나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잘했다거나 수고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국을 저었습니다. 9시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나는 부엌과 상 사이를 오가며 반찬을 채웠습니다. 누가 무얼 더 달라 하면 가져다 드렸어요.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이 좀 짰다고 했어요. 어른 한 분이 전이 조금 두껍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무도 맛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내 하루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끄는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시간이었어요. 9시간 동안 나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9시간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거웠어요. 동서는 시댁 부엌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옆자리였습니다.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두통이 온다고 했어요. 손이 약해서 찬물을 오래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유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그래, 무리하지 마. 거기 앉아 있어. 나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동서가 오는 날이면 오히려 내일이 더 늘었어요. 동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따로 해야 했습니다. 동서가 매운 걸 못 먹으니 순한 걸로, 동서가 생선을 싫어하니 고기 반찬으로, 동서가 국물을 좋아하니 국을 2가지로. 시어머니가 미리 일러줬어요. 나는 받아 적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동서 몫을 따로 챙겼습니다. 재료값이 더 들었어요. 그 돈은 내 살림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동서는 밥을 몇 술 뜨다 남기곤 했어요. 입맛이 없나 봐. 많이 못 먹어서 미안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잘 먹었어. 나는 그 잔반을 치웠습니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잘 먹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릇을 헹궜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유독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 몇 술도 안 되어 버려지는 것을 아무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돌아가고 나면 꼭 한마디 했어요. 동서는 몸이 약해서 안 됐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두통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손이 트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 앞에 서고 무거운 솥을 날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고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엌이 내 자리였으니까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밤새 안고 있었어요.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고 다음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독감이었어요. 사흘 동안 링거를 맞아야 했습니다. 나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쪼그리고 자면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입원했다고, 독감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 잘 챙겨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 동안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한 번 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잠깐 들렀다 갔어요. 과일을 사왔는데 아이는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과일을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한 번씩 알아야 튼튼해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동서 아이가 장염으로 하루 입원을 했어요. 가벼운 장염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과일 바구니를 크게 사들고 갔다고, 병실에서 동서 옆에 앉아 반나절을 있었다고, 그리고 퇴원할 때 봉투를 하나 건넸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보태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전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는 사흘이었고 동서 아이는 하루였습니다. 내 아이에겐 전화 한 통이었고 동서 아이에겐 봉투가 생겼어요. 이게 차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내가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억울하면 울어야 하는데 울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오래 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말라버리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장롱 위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표지를 닫고 펼쳤어요. 첫 장에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어요. 눈이 컸습니다. 볼에 홍조가 있었고 머리카락이 윤기가 났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내 얼굴인데 내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입술 양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 얼굴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사진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나왔어요. 내가 안고 있는 사진, 내가 밥을 먹이는 사진, 내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사진마다 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나는 배경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났고 명절마다 부엌에 있었고 아픈 날도 밥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이 집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남편은 내가 힘든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고맙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이 흐렸습니다. 빨래를 널었어야 했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사진 속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이 크고 볼에 홍조가 있던 그 얼굴. 그 사람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20년 뒤에 사진첩을 꺼내 들고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줄. 그 생각이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뒤로도 오래 남았어요. 어쩌면 그 생각이 씨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아주 작고 조용한 씨앗이었습니다. 동서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건 아침 일찍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어서 축하 전화를 하라고. 나는 잠이 덜 깬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잘 됐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꽃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미리 맞춰둔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오후 늦게 오셨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셨다가 저녁 먹고 가셨습니다. 기억은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동서가 퇴원한 뒤 시어머니는 직접 산후조리를 챙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어요. 동서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이 있으시대. 나는 밥을 푸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니 내가 매일 음식을 만들어 동서집에 가져다 주면 어떻겠냐고 산후조리 기간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가 보통 한 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음식을 만들어 4층까지 들고 올라가는 게 어떤 일인지도 알았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무도 그런 부탁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래. 남편은 밥상 앞에 앉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부탁인지 통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밥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싫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요. 그러니 이번에도 된다는 게 당연했겠죠. 나는 그 당연함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어요. 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고 하지 않은 나였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동서 산후조리 음식 이야기를 직접 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나는 차를 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었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부엌으로 오라고 했어요. 나는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꺼낸 건 지폐 3장이었어요. 10,000원짜리였습니다. 구겨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료비야. 이걸로 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3만 원을 주면서 산후조리 음식을 해오라는 말이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어요. 미역 한 봉지에 몇천 원, 한우 양지 한 근에 몇만 원, 참기름 한 병에 몇천 원, 대추 한 봉지에 몇천 원. 닭 한 마리는 또 따로였습니다. 산후조리 음식 한 번 제대로 하려면 3만 원의 몇 배는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이 집 살림을 했으니까요. 장 볼 때마다 재료값이 얼마인지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3만 원을 내민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채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부족하면 내 돈을 보태고 모자라면 내 시간을 더 쓰고 힘들면 혼자 감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3만 원이 참 가벼웠어요. 지폐 3장의 무게는 가벼운데 그 안에 담긴 뜻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이었어요. 20년 살림의 값이었고 새벽 5시 부엌의 값이었고 손이 트도록 설거지한 값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을 나가고 있었어요. 할 말은 다 했다는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 올라왔어요. 받은 만큼만 하면 어떨까?
딱 그만큼만.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 대신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평소엔 장바구니가 가득 찰 만큼 샀는데 그날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마트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트를 끌었습니다. 습관처럼 정육 코너 쪽으로 발이 향했어요. 한우 양지가 보였습니다. 핏기 있고 신선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집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가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냈습니다. 지폐 3장을 펼쳐 손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나는 카트를 돌렸습니다. 즉석식품 코너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통로였어요. 파우치 봉지들이 줄지어 진열돼 있었습니다. 미역국, 소고기죽, 곰탕, 단호박죽, 북어국. 하나씩 들어서 뒷면을 읽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 깔끔하고 간단했습니다. 하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봉지가 하나씩 쌓일수록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나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어요. 29,800원이 찍혔습니다. 200원을 거슬러 받았어요. 영수증이 길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으로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파우치 봉지들을 하나씩 꺼내 반듯하게 정리했어요. 미역국 옆에 곰탕, 곰탕 옆에 소고기죽, 그 옆에 단호박죽. 차곡차곡 줄을 맞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어요. 3만 원어치였습니다. 딱 그만큼이었어요. 한 봉지도 더 넣지 않았고 한 봉지도 덜 넣지 않았습니다. 그 반듯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원짜리 동전을 꺼냈습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준 3만 원에서 남은 거스름 돈이었습니다. 작고 둥근 동전이 냉장고 위에서 빛을 받았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진짜 내 웃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가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나는 한 발 물러서며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동서한테 가져갈 음식 좀 보려고. 그게 오신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면서 이미 부엌 쪽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걸어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봤어요. 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빨래를 다시 집었어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티셔츠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냄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가스레인지 위도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발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 다음 냉장고 손잡이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빨래를 접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내 안이 아주 고요했어요.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 발소리도 그릇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나는 빨래를 계속 개었습니다. 양말을 짝 맞춰 접었어요. 수건을 3번 접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손이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라. 낮고 짧은 한마디였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기세가 실려 있었어요. 나는 빨래 더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복도가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어요.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서 있었어요. 냉장고 안이 보였습니다. 파우치 봉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역국, 곰탕, 소고기죽, 단호박죽, 북어국. 라벨이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그것들을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나를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 입구에 선 채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산후조리 음식을 해오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동서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갓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이런 걸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옆을 지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던 것을 펼쳤어요.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냉장고 위에 올려뒀던 200원짜리 동전을 집었어요. 영수증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전이 조리대 위에서 작게 소리를 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 말하게 뒀어요. 시어머니 시선이 영수증으로 갔습니다. 29,800원. 품목들이 줄지어 찍혀 있었어요. 미역국 파우치, 소고기죽, 곰탕, 단호박죽, 북어국. 하나하나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 200원짜리 동전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다가 또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영수증과 동전이 이미 다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받은 만큼 썼습니다. 딱 그만큼이었어요. 한 푼도 더 쓰지 않았고 한 푼도 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지 시어머니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었어요. 나는 그 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동전을 보고 다시 영수증을 봤어요. 그 눈길이 오가는 동안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만 원 받았으니까 3만 원어치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도 서럽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어요. 짧고 똑똑하게.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또 말하려다 멈추고. 평소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시어머니는 말이 많았거든요. 틀린 말도 맞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억지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영수증 한 장 앞에서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반박이 안 되니까요. 29,800원. 3만 원에서 200원이 남은 것. 틀린 게 없었어요. 더 쓰지도 덜 쓰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 시어머니가 준 만큼 쓴 것이었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집었습니다. 들여다봤어요. 품목 하나하나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파우치, 소고기죽, 곰탕. 읽으면 읽을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수증을 다시 조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00원짜리 동전이 그 옆에 있었어요. 작고 둥근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작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동전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어요. 나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눈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당황함인지 민망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오래 들여다볼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먼저 눈을 내렸어요. 먼저 눈을 내린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20년 동안 늘 내가 먼저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나는 조리대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엌을 나갔어요.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조리대 위에 영수증을 집었습니다. 다시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동전도 집어 지갑 속 동전칸에 넣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작아 보였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차가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집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조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 위를 닦았습니다. 손이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그런데 속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봤습니다. 오늘 어머니 왔다 가셨어? 나는 밥을 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가셨어요. 짧게 끝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시던데. 나는 밥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3만 원 받았으니까 3만 원어치 했어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어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거나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만 원을 줬다는 것,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샀다는 것, 영수증도 있고 거스름 돈도 있다는 것. 남편은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입장을 먼저 말했을 텐데, 그날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 말하고 나서 이것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받은 만큼만.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밥상을 봤어요. 국그릇을 봤고 반찬을 봤고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몰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편을 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났어요. 내가 차린 밥상에서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 어둠이 오늘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도 방에 들어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밤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게요. 늘 이 시간에 뭔가를 했습니다. 다음날 반찬을 미리 준비하거나 밀린 빨래를 개거나 아이들 준비물을 챙기거나 손이 쉬는 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이 스쳐갔어요. 새벽 5시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시린 손이 떠올랐어요. 명절 아침 앞치마를 두르던 그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아이 입원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던 병원 복도가 떠올랐어요. 동서에게 건네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이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새삼스럽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이미 알았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봤어요. 오늘 내가 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영수증을 꺼냈던 손, 동전을 내려놓던 손, 눈을 피하지 않던 눈.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남편이 어떻게 할지, 집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예전엔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불안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받고 남편 표정을 살폈고 집안이 조용하길 바랐습니다. 그 조용함을 지키려고 내가 먼저 작아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나갔고 남편이 밥을 먹었고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집이 멀쩡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뭔가의 끝 같기도 하고 뭔가의 시작 같기도 했습니다. 끝이라면 오래 참아온 것들의 끝이었고 시작이라면 내가 나로 사는 것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계속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양파를 썰었어요.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10분쯤 뒤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꺼낼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냄비를 저으면서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신가 봐. 나는 냄비를 젓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즉석식품 산 거,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불을 줄였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서 남편을 봤어요. 어머니가 3만 원 주셨어요. 저는 3만 원어치 샀고요. 영수증도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건 알아. 근데 어머니는 당연히 내가 보태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당연히 그 두 글자가 귀에 걸렸어요. 내가 보태는 게 당연했던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늘 그래왔으니까요. 부족하면 내가 채우고 모자라면 내가 더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였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보탠 게 얼마인지 알아요? 나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넣어뒀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적어온 거였습니다. 장볼 때마다,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내가 쓴 돈을 적어놨어요.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편이 수첩을 집었어요. 첫 장을 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어요. 넘기고 또 넘기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남편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나는 다시 냄비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불을 다시 높였어요. 저녁을 마저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수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지고 아이들이 나와 앉고 수저가 놓이는 동안에도 남편은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밥을 많이 남겼습니다. 밥맛이 없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게 목에 걸렸겠죠. 20년치 숫자들이요.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퇴근 시간보다 1시간쯤 빨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구두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왔어. 평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저녁 준비 중에 부엌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항상 거실 소파였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내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양파를 볶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그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수첩 더 봤어. 나는 불을 줄였습니다. 형이랑 통화도 했고, 나는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다 더해봤다고 했습니다. 20년치를요. 명절 재료비, 제사 준비 비용, 손님 접대 비용, 내가 보탠 시댁 살림 비용. 다 더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몰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안해. 두 글자였습니다. 짧은 두 글자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서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꾹 눌렀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같이 알아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일도 살림도 돈도 나 혼자 감당하는 거 없을 거예요. 알았어. 짧았지만 똑똑한 대답이었어요. 나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녁이 다 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부엌에 남편이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어색한 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늘 어색한 법이었으니까요.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명절 모임 장소를 큰 집으로 정했다고, 다들 모이라고. 매년 반복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3만 원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말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 형이 지인에게 무심코 꺼낸 말이 돌고 돌았습니다. 산후조리 음식 재료비로 며느리한테 3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가요. 작은 집안이었어요. 말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물었다고 했어요. 형수님,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가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할수록 이상해졌어요. 3만 원이 적은 게 아니라고 했다가 원래 재료비는 따로 주는 거라고 했다가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했다가 말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명절 모임 날이 됐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시댁 명절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해뒀어요. 이번엔 쉬겠다고.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어요. 남편이 혼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어요. 모임이 어색했다고.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고. 친척들이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는데 분위기가 묘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작아 보이셨어. 남편이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작아 보였다는 말. 20년 동안 그 집에서 제일 크고 단단한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늘 작아졌고 시어머니는 늘 컸어요. 그게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오래 기울어져 있던 것이 바로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아이들과 외식을 했어요. 시댁 명절 음식 대신 우리 셋이 먹고 싶은 걸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집에서 나오는데 막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표정이 달라.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응, 좋아 보여. 나는 웃었어요. 아이가 보기에도 달라 보일 만큼 오늘의 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나는 잠깐 화면을 봤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기세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목소리는 늘 단단했는데 그날은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나야. 짧게 시작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일이 좀 크게 됐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고 내가 좀 곤란하게 됐어.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섭섭하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조용히 말하면 될 것을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나는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사과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말이 늘 나왔으니까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받은 만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섭섭하신 건 이해해요. 근데 저도 20년 동안 섭섭했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말문이 막힌 것 같기도 했어요. 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섭섭한 쪽이 누구인지, 3만 원을 준 사람이 섭섭한 건지, 3만 원을 받은 사람이 섭섭한 건지,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측은했어요. 미워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받아온 것들이 멈추면 그게 배신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그 공허함은 시어머니 스스로 만든 것이었어요. 나는 그걸 채워드릴 수 없었습니다. 채워드려서도 안 됐어요.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식은 차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달랐어요. 겨울 내내 닫혀있던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뒤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씩 들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할 말이 많았어요. 내가 먼저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했어요. 새벽 부엌 이야기, 명절 이야기, 병원 이야기, 3만 원 이야기. 남편이 이미 아는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다 말하고 나서 나는 이것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일을 돕되 내가 선택해서 돕겠다고요. 누가 시켜서 당연해서 무서워서 하는 건 없을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만뒀던 거였어요. 결혼하면서 접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뭔데 하고요. 자격증 공부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준비하다가 시집 오면서 책을 덮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슨 공부냐고 했거든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책을 서랍 안에 넣었어요. 그게 2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어?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라고 했어요. 짧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허락을 받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보라고 하니
이상하게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랜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열지 않은 서랍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꺼냈어요. 낡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바랬어요. 귀퉁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접어둔 귀퉁이였어요. 나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이 책을 덮던 날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랍에 넣던 그 손이요. 그 손이 이제 다시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부터 펼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청소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봤겠죠. 그런데 그날은 식탁에 앉았어요. 어제 꺼내둔 책을 펼쳤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첫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낯설었어요.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첫 줄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컥한 게 아니었어요.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나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책을 덮고 시계를 봤어요.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뭔가를 채운 느낌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 등록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 곳이었어요. 나는 첫날 문이 열리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유로 와 있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이었어요. 햇볕이 들었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형광등 아래가 아니라 햇볕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게 이렇게 다른 느낌인지 몰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를 봤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구 며느리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집 엄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옆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그 익명성이 자유로웠어요. 이름표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그 느낌이 오래 잊고 살았던 거였어요. 공부는 처음엔 더뎠습니다. 외워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느렸습니다. 20년 동안 쓰지 않은 머리였으니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비 오는 날도, 피곤한 날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가 풀렸어요. 그 순간들이 작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었어요. 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햇빛이 강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나는 잠깐 멈춰 섰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어요. 오랜만에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엌 천장만 보다가 오랜만에 하늘을 봤습니다. 넓었어요. 그 넓음이 좋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작년 봄에 책을 꺼내 들었는데 어느새 봄이 한 바퀴 돌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고사장에 들어서던 날 아침이 생각났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 긴장이 내 것이었으니까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거였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문제를 읽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문제도 알았어요.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읽고 또 읽은 것들이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끝까지 풀었어요. 합격이었습니다. 문자로 결과가 왔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합격을 알리는 몇 글자였어요. 나는 그 문자를 부엌에서 받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다가 휴대폰을 봤어요. 한동안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이 났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온몸으로 웃었습니다. 조촐한 일자리를 구했어요.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곳이었어요. 오전에만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는 첫 월급이었으니까요. 첫 월급날이 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 위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였어요. 그 이름이 숫자보다 컸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쓴 돈은 항상 집안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내 이름이 없었어요. 시댁 살림, 아이들 교육, 남편 용돈. 다 거기서 나갔지만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고 아이들은 각자 약속이 있었어요. 차린 것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냈어요. 반찬 2가지, 국 하나.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밥맛이 났어요.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했어요. 3만 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시어머니는 3만 원을 줬고 나는 그 3만 원으로 나를 되찾았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웃겼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3만 원이 나를 깨웠다는 것을요. 오래 자고 있던 나를 구겨진 지폐 3장이 깨운 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시렸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이 차가움이 서러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알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손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이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봄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나는 오전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다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였어요.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건넨 그것이었습니다. 하객 음식을 도우라며
내 손에 쥐어줬던 그 앞치마요. 웨딩드레스 위에 두르고 전을 붙였던 날이 떠올랐어요.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어요.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었어요. 20년이 담긴 얼룩들이었습니다. 새벽 부엌의 기름, 명절 전의 기름, 손님 접대의 기름. 다 거기 있었어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버릴까 했어요. 손이 쓰레기통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다시 두르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그냥 있게 두기로 했어요. 접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반듯하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20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없앨 수도 없고 다시 꺼낼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게 두는 거였어요.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방 안구석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이마에, 볼에, 목에 부드러웠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한참 뒤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람 따라가는 구름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내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내 시간이었어요.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늘 누군가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간, 남편의 시간, 아이들의 시간. 그 시간들을 채우느라 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보는 이 시간이 내 것이었어요. 바람을 맞는 이 시간이 내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돌아와 방을 정리하는 이 오후가 내 것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어요. 결혼 사진이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눈이 크고 볼에 홍조가 있던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늦었지만 괜찮다고, 돌아왔다고,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라고.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창밖 바람이 여전히 불었어요. 나는 그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오래 서 있었어요. 이제는 이 자리가 내 자리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네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혼자 보셨든 누군가와 함께 보셨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말 못하고 삼킨 것들이 있잖아요. 억울한데 참은 날들, 고마워요. 한마디 듣지 못한 날들, 내가 나인지도 잊어버린 날들.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으셨다면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